늘 비슷한 자리에 제목이 놓이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계절이 바뀌지만 표지가 전하는 인상까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봄호는 단정한 구성 안에 한 사람의 표정을 오래 남겨둡니다. 또렷하게 웃지도 무겁게 굳지도 않은 그 얼굴은 오히려 에세이의 본령에 가깝습니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 문장. 이번 호는 그런 얼굴을 닮은 글들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이번 호 권두원, 문학가 이전의 문장가여야는 문학의 출발점을 다시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작품은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독자가 끝내 만나게 되는 것은 결국 문장이라는 사실을 이 글은 분명하게 환기합니다. 좋은 뜻과 진한 감정만으로 문학이 완성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장은 단순한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사유의 형식이며 글을 쓰는 사람의 태도와 윤리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권두원은 문장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로 바라보며 정확하게 쓰는 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 의미와 리듬을 끝까지 조율하는 일이야말로 문학의 신뢰를 떠받치는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문학의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 문장의 책임을 묻는 이 글은 오늘의 문학이 왜 다시 문장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일깨웁니다. 권댁은 문학평론가가 쓴 겪어야 비로소 보이는 삶의 가치, 김홍신 에세이 겪어보면 안다를 읽고는 김홍신의 에세이 겪어보면 안다를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인간과 삶의 본질을 길어올린 작품으로 읽어낸 평론입니다. 굶주림, 질병, 상실, 죽음의 문턱 같은 경험들을 하나의 삶의 계단으로 바라보며 안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겪은 깨달음임을 설득력 있게 짚어냅니다. 그래서 이 평론은 작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고통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이 평론은 작품의 감동을 막연한 찬사로 처리하지 않고 왜 이 에세이가 깊은 울림을 주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체험의 진정성, 윤리적 온도, 절제된 관조라는 작품의 미덕을 분명하게 짚어주며 개인의 고통을 보편적 인간 조건과 사회적 연대로 확장해 읽어냅니다. 그 덕분에 이 글은 단순한 추천문이 아니라 좋은 에세이가 어떻게 한 사람의 고백을 넘어 독자의 삶까지 흔드는가를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평론으로 남습니다. 이철수의 수필 황혼의 화살은 늙어가는 부모의 시간을 바라보는 자식의 시선을 통해 병과 돌봄, 외로움과 사랑의 문제를 깊고도 담담하게 그려낸 수필입니다. 아버지의 병원 진료와 입원, 느려진 걸음, 어머니의 불안한 전화 같은 일상의 장면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어지지만 그 안에는 노년이 맞닥뜨리는 두려움과 가족이 함께 견뎌야 하는 시간이 묵직하게 스며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은 아버지를 단순히 병든 노인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이면서도 오래전 아내를 처음 보았던 순간을 기억하는 남편이고 책과 기도문과 노래를 제 방식으로 품고 살아온 한 사람입니다. 그 여러 겹의 모습이 겹쳐지며 한 인간의 생애와 그 곁을 지켜보는 자식의 마음이 절제된 문장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건네지는 한마디는 제목 그대로 황혼의 화살이 되어 독자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부모의 늙음을 기록한 가족 수필에 머무르지 않고 결국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할 삶의 저녁과 그 시간 속에서도 끝내 남는 사랑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여운의 작품으로 남습니다. 박경혜의 수필 두레박은 두레박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소박한 생활도구를 단순한 사물로 두지 않고 삶의 기억과 회한을 길어올리는 상징으로 끝까지 밀고 갑니다. 글은 부산 초량 이바구길의 우물과 168계단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장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삶으로 내려갑니다. 현재의 풍경이 과거의 기억을 깨우고
그 기억이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작품의 구조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수필은 단순한 체험담이나 향토적 회상에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사랑과 무심함의 정체를 깊이 있게 드러냅니다. 특히 이 작품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말하면서도 그 고생 자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오르던 사람들의 모습, 우물물 수위에 따라 길어 올리는 일이 달라지던 감각,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몸의 기억 같은 구체적인 장면들이 먼저 살아납니다. 그 덕분에 뒤늦게 떠오르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관념이 아니라 삶을 통과한 감정으로 전해집니다. 좋은 수필은 지나간 시간을 다시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끝내 발견하게 하는데 이 작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두레박은 물만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기억과 회한,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사랑의 자각까지 함께 길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 시대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뒤늦은 이해와 부끄러움의 감정을 건드리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정현경의 수필 두 번째 의병장 묘소. 가던 길은 매실을 따러 내려간 하루의 여정을 따라가며 한 후손이 의병장 증조부의 묘소를 찾아 나서는 길 위에서 가족의 기억과 왜곡된 역사의 무게를 함께 마주하는 수필입니다. 생활의 구체적인 풍경에서 출발해 역사적 진실의 문제로 나아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단단하며 새벽 출발의 분주함, 말라버린 매실, 막혀버린 산길, 표지판 하나 없는 묘소 가는 길 같은 장면들은 한 인물의 삶이 오늘 어떻게 잊히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 글이 좋은 것은 조상의 공적을 앞세우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역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후손의 부끄러움과 상처, 그리고 끝내 펜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까지 함께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가족사 회고가 아니라 사적인 기억이 어떻게 공적인 역사와 만나고 글쓰기가 어떻게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울림의 수필로 남습니다. 권대근 평론가가 쓴 의미의 퇴각, 강도의 부상, 남의 유배시 다시 읽기. 자암김구의 유배시를 중심으로는 자암김구의 남의 유배시를 전통적인 비탄의 기록으로 읽는 데서 벗어나 들레즈의 사건의 존재론으로 새롭게 해석한 평론입니다. 유배를 단순한 정치적 패배나 개인적 상처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감각과 시간, 관계의 배열을 바꾸는 사건으로 읽어내면서 세 편의 시를 의미보다 강도, 정서보다 정동의 차원에서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덕분에 이 글은 유배시를 과거의 슬픔으로 봉합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독자 몸을 흔드는 현재적 경험으로 되살려냅니다. 이 글에 시선이 가는 이유는 먼저 익숙한 작품을 낡은 독법에서 꺼내 새로운 감각의 자리로 옮겨놓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배시를 억울함이나 충절의 정서로만 읽지 않고 바다의 냉기, 낙엽의 무게, 샘물 소리, 모래 자국, 북쪽 기러기 같은 이미지가 독자에게 어떤 떨림을 일으키는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평론이 작품 바깥의 배경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어와 장면을 따라가며 텍스트의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 편의 시를 각각 시간의 감각, 풍경의 변형, 관계의 미학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분석의 축이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이 평론은 이론을 앞세우면서도 작품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건, 정동, 강도 같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들고 오지만 그것을 공허한 철학 용어로 흩뿌리지 않고 실제 시의 이미지와 리듬, 감각의 변화에 붙여 설명합니다. 그 결과 김구의 유배시는 더 이상 설명되어야 할 과거의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를 흔들고 통과하는 장치로 읽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글은 한편의 평론이면서 동시에 좋은 시 읽기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글입니다. 작품을 이해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독자가 작품을 다시 겪게 만든다는 점에서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편의 수필을 읽으며 남의 삶을 엿본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의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늙어가는 부모의 뒷모습, 너무 늦게 알아버린 어머니의 수고, 잊힌 이름을 더듬으며 역사의 그늘을 건너는 발걸음, 상실과 고통을 지나 비로소 닿게 되는 삶의 의미까지 작품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시작되었으나 끝내 하나의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삶의 진실은 멀리 있는 거대한 사건보다 가까이 있으나 오래 보지 못했던 사랑과 회한, 기억과 책임 속에서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수필은 대단한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순간 하나,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하나, 오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 하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삶은 낯선 얼굴로 되돌아옵니다. 수필은 설명하는 문학이기보다 늦게야 알아차리게 하는 문학인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언제나 제때 도착하지 않지만 좋은 글은 그 늦은 도착마저 의미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번에 함께 읽은 작품들도 그러했습니다. 어떤 글은 병든 아버지의 느려진 걸음 속에서 사랑의 무게를 보여주었고, 어떤 글은 두레박 하나로 어머니의 고단한 생을 길어 올렸습니다. 또 어떤 글은 후손의 부끄러움과 함께 역사의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했고, 어떤 글은 고통의 체험이 어떻게 삶의 지혜로 바뀌는지를 조용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수필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읽는 사람 각자의 기억과 마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수필은 삶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함부로 지나치지 않게 해줍니다. 바로 그 점에서 좋은 수필은 오래 남습니다. 읽는 동안만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난 뒤에야 더 깊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필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늦게 도착하는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사람답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미 좋은 글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